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원입니다. 자, 가수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10일 만에 어제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결국은 증거라든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법적 책임은 또 져야 되겠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 재미있고 신나는 소식으로 꽉꽉 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바로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로 엄선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오늘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3일 만에 어제 대중 앞에 등장을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불부와 오찬에 이어서 어제는 불교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결국 외부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인데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외부 활동을 중단한 지 169일 만입니다. 공교로운 지점은 검찰 수뇌부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 뒤에 본격 행동에 나선 것이라 정치권에서 좀 이런저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뭐 저희도 계속 종횡무진 시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 네. 공식 행사에 나선 거는 불교계에서 꾸준히 김 여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네. 소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희 목요일 프라임 네. 코너죠. 종횡무진에서 출연 중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제 때 미국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보스턴 미술관을 찾아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사리반환 논의를 다시 재개 요청한 네. 것이 좀 큰 영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는 김 여사를 꾸준히 초대를 했던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4월 19일에 열렸던 조계사 고려사리 공개 행사 때와 그리고 또 지난 15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 요식에서도 초청됐지만 이날 행사 직전까지 좀 고심을 하다가 모두 취소가 됐었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식 행사에 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제 뭐 김건희 여사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비공개 발언 알려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 비공개 발언을 좀 공개를 했는데 김 여사가 이제 공개 발언은 없었지만 조계종 그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과 사전 환담을 좀 진행했다고 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이 김 여사에게 특히나 감사를 표했고 그러자 김 여사가 매우 뿌듯하고 우리 불교계 수건을 해결하는데 작은아마 힘이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제가 아니라 뭐 천만 불자의 염원을 이룬 결과다. 이렇게 겸손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 사과,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떳떳하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지적을 네. 했고요. 박지원 당선인은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이 간보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 행보에 나선 김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길 바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하, 검찰 포토라인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야당 김건희 여사 공식 행보 비판한 것 외에도 경찰 조사 결과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경찰에서 김건희 여사 또 모친 최은순 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이 됐던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한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이제 무혐의 네. 처분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묻고 싶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를 비롯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했어야 하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라는 것을 좀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명품백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했던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인 신분으로 백은종 대표가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받고 명품백을 주고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백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대로 명품백 수수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과 또 최 목사와 김 여사 간의 카카오 대화 이런 내용들을 좀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또 현재 교체된 검찰의 지휘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날 조사를 받기 전에 김 여사가 또 다른 뇌물을 받은 것을 좀 추가 고발하겠다라는 의사를 또 밝힌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고 언론사에 제보한 권모 씨가 또 21일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대통령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3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기념사로 대한민국이 5월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또 앞서 2년 동안에서도 이제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AI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장과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좀 중산층과 뭐 이런 중심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좀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만 이날 옥의 티도 좀 있었습니다. 네. 희생자를 소개하는 영상에 다른 사람 영상이 좀 올라와서 빈축을 좀 사기도 했습니다. 자, 3년 연속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던 부분 있지만 지난 두 번의 기념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내용이 빠진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헌법 내용을 매번 강조를 네. 했었는데 이번에만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야권에서는 그러면 헌법 그 정신을 강조했던 것과 함께 실제로 헌법에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많은 비판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42주년 그리고 43주년 기념사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좀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영상들, 예.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매번 두 번 다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엔 그 내용이 모두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사에 뭐 AI 언급 같은 것들이 좀 빠져서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좀 진일보했다라는 평도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 헌법 정신 얘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 헌법 정신 이야기하면서 이 개헌 이야기, 뭐 급물살을 탔습니다. 각 당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네. 대표는 일단 윤 대통령을 향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 행위다라고 좀 강도 높게 사기보다 비판했고요. 엄중한 범죄. 네. 예. 그러면서 이 대표는 뒤이어서 진행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여러분이 함께 꼭 해내기 바란다 이렇게
해내자고 이렇게 다짐을 해내자고, 했고요. 예. 네,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개헌 공세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17일에 이제 조국 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개헌 특위에 동의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는 그냥 공허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운동, 6월 10일 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모두 수록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을 포함한 7가지 헌법 개정 사안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 어떤 말 했습니까? 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 헌법 체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네. 포괄적인 개헌론을 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면서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으로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도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국민의힘과 뜻을 좀 같이 했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선혜님은 유공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고요. 김혜영님, 유공 떠나왔습니다. 차분한 진행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네. 계속 매일매일 와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리스님, 또 이프로님, 네, 글들 주시고 있고, 이진아 기자 반갑습니다라고 배동호님 글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지난 18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데요. 많은 언론에서 언급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네. 김정숙 여사 관련인데요. 문 전 대통령의 회담 형식의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네. 나중에 기념공원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지만 당시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또 가기 어려웠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사했다가 인도 쪽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평소에는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부인의 첫 외교라 하면 어폐가 있고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소상하게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밝힌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요? 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네. 것은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부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언론에서 보도는 이 내용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은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네. 이제 앞서 정치권이나 여권, 시민단체들에서는 이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었고 실제 지난해 12월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아하. 네,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또다시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또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와. 특검 얘기를 좀 했는데 아하. 참 이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들도 좀 일단 살펴보면요. 예.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 말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할 셀프 초청인 것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면서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네. 할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라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의원은
이 단독 외교를 만약 했다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 일지를 안 썼을까라면서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린가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흰소린가? 예, 야당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전 정부 수석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의원은 역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곡과 곡해로 점철된 전 정부 공격 구차하다 이렇게 일갈했고요. 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미 동맹, 지역 외교와 다자 외교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진솔한 생각이 담겨 있는데 이런 평가보다 오히려 이제 김정숙 여사를 향한 비판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옹졸하고 좀 구차하다라고 했고요. 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특검을 받겠다. 그럼 김 여사도 특검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동구리님 인사 주셨고요. 또 송은정님, 뉴공 손절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뭐 하여튼 매일 여기 좀 돌아주시면 뉴스 인사이다 돌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님은 이진아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글도 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세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맛있는 이슈들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이상민 PD가 휴가를 갔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대모사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제가 상민 씨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상민 PD 말고는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매우 잘하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매주 예. 아침마다 성대모사 하는 게 너무 고되다면서 힘들죠. 제가 또 휴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한 주 네. 정도는 또 에너지 충전을 하고 와야 맞아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열심히 또 임해줄 것 같아서요. 예. 예. 또 천공이나 이런 데는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천공은 또 우리 상민 씨가 인정해준 네.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오늘 내용 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또 천공 한번 소환을 좀 천공 송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입니다.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전원이 아마 다 당선인 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이날 기념식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장면이라고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3주년 3번 연속으로 이제 참석하신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렇게 그 참석 횟수만 꼬박꼬박 본인이 후보 시절에도 매번 오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올바른 방향이긴 합니다만 일단 메시지에서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메시지가 보였군요. 좀 들고요. 사실은 근데 이 5.18 기념행사라는 것은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제대로 5.18을 보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3년 연속 참석이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당연한 부분들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민망하고 저희가 뭐 기념사 얘기는 뒤에 잠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 참석의 의미를 좀 두고 있고 앞으로도 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좀 알맹이가 없는 기념사가 아하. 아쉽고 내용이 좀 있었어야 된다. 문제가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은 들어서요.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조금씩만 좀 짚어보면요. 예. 서민 중산층의 중심의 시대를 열겠다. 이게 5월 정신을 개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편으로 맞으면서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5.18 정신이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감이 실제 윤 대통령한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저는 비슷한 감정을 가지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표현을 쓸까 또 어떤 네. 표현을 안 쓸까 이런 거를 이제 쭉 지켜보면서 전문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고요. 그 지난해에도 기념사가 AI나 네. 인공지능, 이제 첨단 기술 이런 문제가 첨단 과학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네. 5.18 기념식에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딱 와닿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TPO에 안 맞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거 서민 중산층 맞긴 맞지. 뭐 이거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5월 정신하고 이게 맞아 떨어질지는 그러니까요. 저렇게 연결되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경제 성장이라는 표현이 네.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5월 정신이 경제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대목을 좀 지켜봤는데 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여는 것이 5월 정신의 계승이다. 경제학자분들이나 그러니까요. 역사학자분들이 이제 이 대목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표현들은 뭐 피해자 회복, 진실 규명, 국가 폭력, 가해자 처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요. 실종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너무 기본적인 부분인데 안 들어가고 경제 성장, 서민과 중산층 시대 이런 게 이제 TP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이제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네.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이 들어갔네요. 첨단과 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튼 좀 아쉽고요. 저는 네. 분량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량해요. 예.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사 중에 가장 짧았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사가 첫 번째로 꼽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백 없이 837자 네. 였습니다. 2013년 기념식이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작년에 했던 5분 분량 861자가 역대 두 번째였고요. 이번엔 세 번째 짧았습니다. 네. 그래서 분량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닌가? 약간은 맞춰주는 게 맞다. 공교롭게도 그 5분 말씀이죠? 18초였습니다. 예. 5분 18초요? 예, 518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건 5분, 또 맞췄네요, 어떻게? 그걸 맞춘다고 맞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 짧은 분량이면 예, 분명한 것 길진 같아서요. 않았다. 그 예. 큰 시간을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대목도 아쉬워서 이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천공 입장에서도 혹시나 이런 평가를 한다면 천공. 내가 이걸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부족한 양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예. 와, 너 좋셨네요. 또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좀 빠진 걸 두고 야당에서는 좀 예.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대선 때도 이게 명백하게 공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쉽다라는 대목을 본인이 직접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공언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 대통령께서 연달아서 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가? 여전히 좀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 입장에선 대단히 아쉽다고 평가를 네. 할 거고요. 이게 재밌는 것은 4.10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약 중에 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쪽에서는 여야가 모두 다 5.18 그렇죠.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왜 유독 이 대목을 언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도 헌법
정신을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뜯어고친다기보다는 원포인트 개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대통령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국민 앞에 이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하. 대통령이 5.18 기념식을 3번째나 벌써 오셨는데 여전히 이 헌법 정신 수록에 대해서 헌법에 수록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라는 대목은 글쎄요, 의도적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라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대목이어서 이 대목은 뭐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1일을 전후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네. 이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네.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를 무마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제대로 이제 수사해서 밝히면 되는 대목인데 이거는 국민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최수근 해병에 대한 죽음을 둘러싸고 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뭐 여론조사 보면 다 70%는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이제 80%는 국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범야권이 특검에 대한 관철을 내걸고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역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네. 이런 행보를 밟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요구가 엄중하다라는 대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공수처가 이제 수사하는 대목에서 네. 이제 단독 보도들이 나온 대목들을 살펴보면 유재은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과 왜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은 26차례나 통화를 했겠는가? 네. 이거 밝혀져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통화를 했어요. 아니 두 분이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때 거의 처음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때문에 통화했는지 일단 예. 밝혀줘야 되겠고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과는 또 다르게 밑에 있는 부하들의 발언은 다 임성근이 시켰다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가 최수근 해병의 죽음을 자꾸 덮으려고 드는가에 대한 네. 목을 발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전방위적인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것을 유무죄를 단정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사를 해보자는 건데 수사를 해보자는 건데. 이거를 대통령이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충분히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수사를 해보고 의혹을 걷어내자라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인 것인데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자.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의 국민, 한 사람의 군인이 네.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밝히지 못한다면 국가의 자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 대목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죠. 그런 세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게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대통령 상황도 좀 본인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아니 제가 가진 그 권한을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예? 아우 잘하시네요. 아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합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통령의 권한을 네. 활용한다는 거 뭐 합법적인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거부를 하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법안은 이 특검법은 기존에 있는 거부권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당이 무턱대고 국민들 의견 무시해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많은 국민들이 이 특검 통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과 반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전방위적으로 사건 무마 외압 무마 의혹을 두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사실상 수사 대상이 대통령실이고요.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대목은 가장 정점에 있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사안. 네. 대통령이 윗선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본인이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뭐 방송상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르다.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이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해 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은 기존에 있던 거부권과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래서 합법적인 권한 맞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야당이 뭐 여야 합의나 수사기관이 이것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논리를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기자회견 때 이미 밝힌 바 있는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네. 올리는 것 또한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야당이 밀어붙여서 국회에 상정시키고 표결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쪽 다 합법적이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이어서 네. 만약에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부된다면 대통령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대목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건 뭐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말고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녹여 들어간 특검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이 과연 실제 거부를 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은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다 거부하면 무조건 거부가 되는 건지요? 거부권에 제한할 수는 없나요? 거부권 무제한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변호사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고요. 권한이죠. 권리, 권한.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고 다만 그거 거부권 행사된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 국회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그 거부권을 통과해서 다시 제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본인이 실제 수사 대상일지 모를 네. 사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뭐 이해 충돌 여지도 있지만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요. 네.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유무죄를 저희가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누구였는지를 네.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본격 돌입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배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자, 특히 이제 법사위, 또 운영위원장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탄하게 원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22대 국회 앞두고 대치 정국이라는 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 여전히 뭐 지금도 뭐 격심한 분위기니까요. 네. 더 앞으로의 상황은 더 이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을 상황이어서 원구성 협상에 대한 분위기도 그걸 고스란히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금 법사위, 운영위 자리가 양쪽의 대전제입니다. 아하. 우리가 가져간다. 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관례상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대전제고요. 무슨 소리냐.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어서 서로 협상이 어려우면 네. 당연히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이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게 또 국회의장이어서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의 입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6월까지도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예. 6월 안에 안 되면 국회법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국회법에 따르면 또 과반으로 한다면 그러나 뭐 지난 민주당. 21대처럼 운영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뭐 위원장, 운영위뿐만 위원장, 아니라 뭐 상임위원장? 법사위까지도 네, 상임위원장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반영해서요. 네. 11대 7 아하. 배분하는 방안이 일단 첫 번째 검토 18개 아닌데 상임위원장 중에 11대 7로 한다. 11개가 이제 민주당 거겠죠. 예. 근데 그 11개 안에는 당연히 대전제인 운영위와 법사위가 법사위가 다 들어가야 있고, 된다라는 예. 것입니다. 이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상임위를 전부 다 가져가겠다. 네.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면 우리가 다 해버리겠다. 라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을 감안한다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상임위원장을 일단 적게 가져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11대 7에서 우리가 7이어도 상관없는데 이 안에서는 반드시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가 가져간다. 국민의힘 아니요, 민주당. 민주당? 예, 아. 절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하. 개수는 상관없는데 무조건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관철하겠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쉽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요. 총선
참패 책임 한동훈 전 위원장에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랜만에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 인증 통합 마크 KC 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한 정부 조치 이거에 대해서 뭐 SNS인가요? 통해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 아닌가라고 입장을 냈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네. 저기요? 제가 직구를 해봤는데요. 예? 하세요. 오늘 이상민 PD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해외 직구를 해봤는데요. 네. 과도한 규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적으로 네.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아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뉘앙스로 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주체가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 정부의 입장을 밝혀서 그걸 역비판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 메시지가 뭐랄까요? 좀 심심한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심하다는 거는 뭐 강하지는 않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나 현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합니다. 예.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제 뭐 저는 예. 이제 KC 미 인증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해외 직구를 막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 나흘도 안 돼서 이걸 철회한 것을 보면 얼마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는지를 정부 관계자들도 다 파악을 했다고 보고요. 네. 더불어 사실은 이거 이제 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예. 정책이라고 쉽지 않다, 비판이 나왔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뭐 해외 직구를 사실상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는 네. 국민 공감대가 이미 서 있는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심리는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누웠다. 예.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나온 입장이라고 보고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으로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기간 동안 정책적인 부분, 국내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이나 철학을 대중에게 공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여주는 입장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입장이나 그런 입장 표명을 보여준다는 것은 저는 공부하는 정치인, 아하. 철학 있는 정치인, 철학이 있는 정치인. 입장이 분명한 정치인을 이미징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내가 수사만 했던 검사 출신도 아니고 야당 정치인과 싸우는 정치인도 아니다. 나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었던 목적이 첫 번째로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의제 주도형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안이나 정책들을 먼저 던져서 이슈를 주도하거나 의제를 선점하는 정치인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누군가가 먼저 이걸 발표하면 그거를 반작용해서 이목을 끄는 네. 기회주의형 정치인에 가깝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주의라는 기회주의가 그 나쁜 의미의 기회주의자 얘기한 거 아니죠? 너무 나쁜 의미일까봐 이제 네. 기회적으로 그렇죠. 기회를 잡는 정치인, 찬스를 잡는다. 주도해서 정책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평이라든지 예. 그걸 통해서 한다는 그 그러니까 말이죠. 나쁘게 보면 홍준표고요. 좋게 보면 이준석 당선인처럼 그렇습니까? 뭔가 이슈를 잘 간파했다가 요 대목으로 고리를 틀어서 어허. 나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러니까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자신이 언제 등장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편을 들고 또 어느 정도 판이 형성됐을 때 등장하는 기회형 정치인이다라고 좀 한동훈 위원장 예. 전당대 나올까요? 전당대회요? 네. 저기요? 제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 예. 저의 기회를 박지훈 변호사가 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계속 당원들의 사과를 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자, 이 상황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저도 이제 받아들였었는데요. 네. 뭐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뭐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정청래 최고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보고 뭐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최고 입장에서도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결과였으니까요. 근데 당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미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당심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당심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일부 이제 과일에 비유되는 그런 의원들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놀랍게도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됐잖아요. 그랬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총선 이후의 상황은 좀 다를 거라고 다들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과일에 비유되는 의원들께서 네. 탈당을 하셨고 다른 탈당을 하거나 뭐 공천을 받지 못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는 결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 충격이 당원들의 탈당 릴레이, 탈당 의사 반영에 이제 어느 정도 무게를 실리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미워도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몰아준 것들이 있는데, 몰아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늘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의원들은 다른 심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아마도 단연 압도적이었던 당심과는 다른 결론을 받아들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 고민이 클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개혁성을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가지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에 못지않은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원식 당선인의 이런 의사들을 보면 입장 발표들을 보면 개혁성이나 어떤 전투력은 그에 못지않은 입장들로 또 보여져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원들이 아마 지지자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거는 그렇게 당심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도 반대의 결과. 뭐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 당선자가 뭐 잘못한다, 뭐 못할 것이다 이 불만보다는 왜 이 민의가 반영이 안 되냐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강성 당원들은 경선 결과 관련해서 투표 명단 공개하라. 예전에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탈당 인증 글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분들의 심정을 제가 모르진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이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얼마나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지 민주당 게시판을 봐도 뭐 어마어마한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각종 커뮤니티, 특히 이제 민주당색이 강한 커뮤니티를 찾아가 보더라도 일부 실제 탈당을 인증한 당원들도 계신 것 같고 그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다만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투표를 누가 했느냐를 공개하는 요구가 마찬가지로 있지만 이게 가능하진 않죠. 가능하지도 않고 이게 실제 가능한 영역처럼 커뮤니티에는 누가 이랬을 것이라고 명단도 일부 돌아다닙니다만 이제 억울한 희생자들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또 했던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태들이 또 발생될 수도 있어서 희생양을 만들지 않고 이 사태가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노력은 사실 이재명 대표나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또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직접 이 과한 부분들을 좀 위로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당원들의 의견과 반한 공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분위기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처럼 시간이 또 해결해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외교 행사에서 모습을 또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또 석가모니 살이 관련해서 반환 관련해서 지금 공개석상에 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본격적 외부 활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관측도 되기도 하고요. 또 야당에서는 수사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이나 공식적인 활동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합니까? 다만 예. 아무 설명이 없이 5개월 만에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네. 설명, 해명, 그 어떤 변명이나 설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것은 일단 순서에 맞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11월 27일에 디올백 보도가 있었고 12월에 해외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 갑자기 두문불출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대목을 국민들이 충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외신들도 사라진 퍼스트 레이디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도대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에 네. 이런 행보가 시작이 되고 특히 캄보디아 석상 공식 오찬 행사에 등장하고 169일 만에 공식 대중 행사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하.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회견에서 현명하지 못한 아내의 처신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계신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실제 가방을 받은 본인이 네. 왜 그 가방을 받았는지 그 가방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언급하자면 심지어 내일입니다.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될지 모르는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책도 발견이 됐고 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을 선물 받았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재활용장에서 발견한 어떤 변호사, 네. 이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네. 받은 디올백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받았으나 대통령 기록물일지 모를 그 저서들은 재활용종에 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공식 행보를 재개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 증폭시킨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전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한다.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그리고 디올백에 대한 입장 네. 이 두 가지는 적어도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밝힌 다음에 공개 행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사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국민의힘 3040 모임 천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정치인이신데 진짜 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 고맙습니다.
그 천목회 간사를 맡으셨던데 네. 천목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첫째 주 목요일입니까? 네,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우리 네. 만나자. 와. 네, 그래서 제목 자체는 뭐 그닥 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 당시 모여 있던 사람들끼리 밥 먹고 나온 그 정도의 이름입니다. 그때 네. 제가 또 잘 아는 또 당시 천목회 그 회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SNS를 보니까 밤샘이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밤샘이 하는 걸 찍어서 계속 하니까 밤샘 토론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밥도 먹고. 뭐. 지난주에요?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열심히 그 토론거리가 있는 겁니까? 토론거리가 뭐 한도 끝도 없죠. 사실은 뭐 네. 밤샘 토론이 모자랐을 정도로 아. 예, 토론거리는 차고 넘치고 그 주제를 이렇게 좁히는데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예, 저희가 지금 23명인데 예. 그날 뭐 육아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 못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한 13분이 계속 계셨거든요. 네, 끝까지. 끝까지 예. 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고 어허. 이 사람이 10명만 넘어가도 잘 아시잖아요. 의견을 모은다는 게 뭐 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침에 발표하게 됐는데 그날 의견을 다 모았다면 진짜 몇십 장 나올 오,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까? 네, 그 정도로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3040입니까?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뭐 이게 의도했던 밤가요? 아니면 보니까 수도권이 좀 많은 것 같고 대부분 수도권 같고 네. 3040 정치인 젊은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요번에 저희가 수도권 참패를 예. 경험했잖아요. 이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 12년도에 뭐 잘해서 네. 뭐 과반은 넘겼었지만 당시 서울이 아마 16석인가 거의 그랬을 뭐 겁니다. 많이 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6년, 20년, 네. 24년에서 계속 서울은 참패를 하고 있는데 하필 요번에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뭐 인천, 서울 범수도권이라고 네. 할게요. 여기에서 낙선하신 분들 중에서 3040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아무래도 뭐 나이 세대가 비슷하면 말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냥 밥이나 먹자 그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또 그렇게 됐네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그러면 네. 또 이게 질문 드리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김재섭 당선자는 왔는데 김용태 당선자는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태 용태라면 안 되죠. 뭐 또 방송인데. 친하니까. 예. 그 김용태 당선자는 그날 첫날 하필 저희하고 뭐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았는데 연락이 안 됐는지 네. 저희하고 모이질 못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김재섭 위원장은 저하고 또 그 선거 초기부터 네. 그 동부벨트라고 형성해서 활동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승환 위원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모임이 됐는데 그때 김용태 위원장은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네. 모이다 보니까 그러게 됐네요. 앞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용태. 김용태 당선인 당선자? 네. 오시면 좋죠. 좀 와주세요. 아하. 네. 힘 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뭐 총선 참패 분석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그것을 정리해서 보도가 됐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서울중앙지검장 그 인사 여기도 목소리를 좀 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뭐 서울중앙지검장에 네.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 검사 인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했잖아요. 네. 왜 하필 지금 이거 또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해서 시대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3040 이 천목회 안에 또 법조인들도 꽤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뭐 다 잘 아시겠죠 내용들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첫째 그 서울지검장 이창수라는 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네. 이분이 꽤 그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경력이 어떤 수사를 해서 화려하다기보다는 그 어떤 수사를 해도 굉장히 세게 하시는 분이다. 아하. 예,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고 진짜 자기가 뭐 소신껏 좋게 말하면은 네.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검사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 사람의 인선만 보고는 우리가
뭐 실드 치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동의했어요. 하필 그때 인사를 하필 했냐? 왜 하필 그때 그랬냐. 예. 그런데 또 뭐 그쪽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원래 올해 초에 네.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했던 걸 미뤄가지고 했던 거라고. 선거 하긴 때문에 하더라고요. 예. 안 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돼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모든 게 다 멈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뭐 조금만 해도 저 선거 때문에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정무적인 판단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네. 말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가 미뤄졌다면 네. 진짜 말 그대로 그럼 언젠간 해야 되는데 지금이 하나 나중에 하나 뭐 그러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눴던 거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뭉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보수의 재건, 바람직한 보수 이것을 위해서 뭉쳤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제 전당대회하고 관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또 첫째 주 목요일 또 만나실 거 아닙니까? 토론 첫목회 할 건데 네, 그날이 또 현충일이에요. 공교롭게 현충일 6월 네, 6일이네요. 자, 어떤 인물이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고 좀 이 첫목회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예. 얘기는 안 합니다. 음. 예, 특정인을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조직도 아니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그 국민의 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네.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싶은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보수의 재건이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는 보수를 뛰어넘어야죠. 보수를 뛰어넘는 정치. 예,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네. 그거는 과거 진보 보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정치권만 이 과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트렌드를 잘 읽던 분들도 국회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또 변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낙선자이고 아무래도 그 현안 정치에서는 좀 한 발자국 물러나 있기 때문에 진짜 밖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얘기들 이런 걸 가지고 좀 미래를 얘기하자. 그게 정책적이 됐던 예. 뭐 자유주의가 됐던 뭐가 됐던 얘기를 해보는 그 플랫폼이 되자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네. 우리가 다 모인 이유가 뭐예요? 총선 같이 뛰다가 그렇죠. 낙선했기 때문에 낙선해서. 이렇게 자리가 네.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나왔고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요번에 그 발표문을 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총선 패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남 네. 탓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부터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그 의견이 좀 모아졌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쳐다본다면 일단 전당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 룰 체인지를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5대5로 지금 바꾸자고 얘기를 저희는 했다고 5대5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첫목회, 비단 첫목회뿐만 아니고 이건 저희 당협위원장이 160명이 넘어요. 네. 거기 또 뭐 단체, 전체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또 전달을 했었죠. 거기서 네. 또 5대5 룰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추가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두 가지 룰 체인지를 말하고 있고 네. 그게 결국에는 민심 반영이 제대로 된 그리고 변화하고 뭔가 그 용산하고도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당대표는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가지고 나오냐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진짜 어찌 보면 폭망한 우리 국민의힘을 뭐 대야 뭐 투쟁이라 해야 될까요? 대야 이 거대한 야당에서 공격해오는 그것이 이제 눈에 뻔한데 네. 그걸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5대5 이 룰도 룰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첫목회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까? 그건 뭐 본인 자유니까. 아. 예. 근데 저희는 그 얘기는 다 했어요. 아하. 첫목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 네. 케이스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 인재 영입 됐으니까 한동훈하고 친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볼 뭐 수도 언론에서 있잖아요.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예. 뭐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 그때 만나고 인재 영입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선거구에 가서는 다시는 한동훈 위원장을 못 본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인재 영입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본인의 자유인데 전 개인적으로 그 얘기도 뭐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누가 뭐라 해도 이 총선 패배에 네. 그 당을 이끌었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자니까요. 예. 책임자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조직이나 그 단체가 잘못되면 일단 그 책임이 뭐 강론적이라는 거는 실무적에서는 아니더라도 그 장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네. 그리고 본인도 책임을 주고 물러났기 때문에 뭐 좀 잠잠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안다면 좀 네. 잘 몰라요. 이번에는 이렇게 힘든 선거 치렀고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테니까 좀 다듬어서 정치를 더 할 거면 하자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네. 출마를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런 상황이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는 뭐 후퇴할 수 없을 정도로 와버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어젠 그 페북에다 그렇죠. 캐시 인증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도 얘기도 했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그 캐시 인증에 대해서 3명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3명 보면서 사진 보면서 딱 당대표 후보자네 그냥 순서대로 났는지 예. 뭐 가나다로 순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요 3명이 그냥 당대표 출마하나 보다 아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이렇게 3개 올라와 있고 네. 뭐 굳이 또 더하자면은 뭐 지금 거론되고 윤상현 선배 진짜 열심히 지금 당대표 네. 출마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네. 또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했던 분들 다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활동을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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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좀 하고 혹시 그 5대5 룰 관련해서 네. 지금은 당원 10입니다. 당원 10대 0인데 네. 뭐 지금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떤 입장이 있던가요? 이분이 네.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아. 네. 근데 황우여 대표를 이제 19대 때 제가 하면서 네. 이제 같이 여러 번 찾아뵙고 이제 잘 알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어 그걸 절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네, 예.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과정과 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의견 수렴을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당 내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민심 반영돼야 된다. 그게 저희한테는 상징이 돼 버렸어요. 이제 지금 선거가 결국에 졌던 게 저희가 네.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그 제목으로 입장문을 낸 것에서도 그렇지만 그 일단 당심이 됐던 뭐 정부가 됐던 네. 민심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걸 이번에 확연히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컸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는데 뭐 민심이 왜 필요해? 뭐 당원들이 하면 되는 거지라고 네.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이 앞으로 바뀌고 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민심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그것이 반영이 돼야 바뀌어야 된다. 예.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황우여 대표도 동의를 하실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 룰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바뀔 것 같다. 아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난 하고 싶습니다. 전당대회하고는 상황도 많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지금. 차이다. 예. 예. 아니, 김기현 대표, 전 대표 그 만드는 과정은 네. 누가 봐도 이상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뭐 이상했으면 이상한 거고 뭐 맞아요. 정상적이고 해도 예. 되는 거죠. 아니, 척먹해도 사실 예. 이 관심 가져준 게 너무 감사한데 당황스러운 게 네. 저희는 그 논의를 하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실 상식에 네. 부합하는 얘기를 저희는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이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쉽죠. 혹시 이건 저의 개인적 질문이기도 한데 그 지금 좀 선배 정치인들, 네. 기존의 정치인들 또 다선하던 그런 좀 중진 의원들은 천목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저도 나가서 무슨 또 딴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좀 부정적인 좀 얘기도 있는 건가요? 둘 다 있어요. 아, 둘 둘 다 다 있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정병국 네. 전 의원님 장관님 찾아뵙고 또 그 소위 말하는 소장판 네. 뭐 오리지널 소장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정병국 원희룡 예. 그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고 다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네.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도 당내에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저희를 말씀하신 대로 좀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예.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직접 전화 오신 분도 있고요.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당내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네. 저희 천목회가 한 역할은 있다고 봐요. 어떤 거 있습니까? 원내대표단 예. 그 나왔잖아요. 네. 국민의 어제 나온 것 같은데 아하. 그 리스트를 보시면 되게 젊어졌어요. 아. 엄청 그러네요. 젊어졌어요. 네. 천목회의 활동이 아니면 그 언론 보도들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까? 저는 예.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소장파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네. 필요하다. 더 활동해라. 뭐 이런 요구가 본물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야 원외 위원장들이다 보니까 활동에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고 당내 지금 당선된 그 젊은 분들을 토대로 해서 네.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가는, 물론 컨텐츠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인선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뭐 맞아떨어졌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간에 5.18 주마 행사 있었는데 참석을 하셨어요. 네, 우리 다녀왔고요. 위원장님도. 네.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이요? 네네. 현장은 뭐 그렇게 뭐 엄숙하게 진행이 순서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 대통령 기념사를 좀 들었습니까? 들었죠. 거기 어떻게 있었죠. 보셨습니까? 그거 질문하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왜 5.18 헌법 전문수로 전문. 뭐 야당의 비판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네. 5.18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미 벌써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된다고 거의 합의나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국민의힘 당원 당규도 보시면요.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저희가 수록했습니다. 한 5년 전에 저희가 3년 전이 한 4, 5년 전에 네. 저희가 바꿨었죠. 거기 저도 그 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잘 아시는 김병민 위원장이 또 그거를 맡아서 했었고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그 말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네.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러면 왜 헌법 수록에 대해서 요번에 얘기를 안 했을까? 기념사에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네. 그 부분은 제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예. 뭐냐면 이거죠. 지금 22대 국회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며칠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네. 당선인들 특히 야당 쪽에서의 당선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헌과 관련해서 뭐 약간은 정부를 공격하는 형태의 개헌 얘기를 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5.18이지만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개헌에 대한 이슈가 모든 걸로도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제 지난 국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이 5.18 수록에 대해서 네. 21대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그때 180석
굉장히 많은 그렇죠. 속이었단 말이죠. 예.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헌법 개정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5.18 수록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이 하려면 할 수 있었다. 그거는 합의점이 가능하니까. 네. 근데 그 원포인트가 아닌 다른 것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못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18 수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 약속 지키고 이거 원포인트로 하자라고 이건 국회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은 대통령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이제 국회에서 5.18 정신 수록이라든지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테고 5.18 수록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진짜 여야가 딱 맞아 떨어지는 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딴 거 얘기하면 그건 뭐 예. 이거 산으로 가고 저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냥 네. 5.18 헌법 수록에 대해서 말만 하지 진짜 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단기간에 공격하기 위해서는 잘 써먹을 수 있는 이슈이겠지만 네.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은 딱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라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면 5개월 자맹을 깨고 지난 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 참석을 했고, 자, 또 어제도 사리 반환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결국 공식 행보에 나섰고 대중한테도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너무 오래 자맹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할 일은 해야죠. 그래도 영부인인데 네. 영부인이 해야 될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네.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은 네. 그거는 병행하면서 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한다,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거야말로 오히려 그거 같은데. 할 위기 일을 해야 같은데. 된다. 예. 네. 그 야당에서는 그래도 의혹 해소를 하고 좀 아니면 동시에라도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의혹 해소를 어떻게 해요 지금? 예, 본인이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지금 뭐 수사 받고 있고 네. 뭐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 그럼 그 수사까지 다 기다린 다음에 네. 활동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진행되고 진행하고, 있고 예. 예.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하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를 안 한다는 거는 뭐 저는 오히려 그거 반대합니다. 뭐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더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하, 예. 네.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21대 국회가 이제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최상병 특검법 같습니다.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시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하면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다. 없는 이유가 이건 아마 그냥 22대 국회로 넘기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지금 현 국회의원들 중에서 낙선한 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최장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갖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진행돼야 될 얘기이고 또 이 특검이 통과가 되던 안 되던 최장병 순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계속 사회적 이슈가 돼 있을 거라고요. 네. 그 이슈는 22대 국회가 떠안아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 하에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의 그냥 제2요구하면 그대로 이 법안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이다. 하더라도 22대 가서 할 것이다. 22대 가서 아마 22대 할 다시 것이다. 새롭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맥락상으로 지난 17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들을 만나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예. 보고 또 뭐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특검과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나라고 해서 전 뭐
우려가 됐는데 그래서 그 참석했던 분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맥락이 아니었다. 아. 예, 앞뒤 자르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 같은 보도에서 네.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당을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 당이 나를 부하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예.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맥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아하. 그 한 문장이었대요. 그냥 그 맥락에서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당이 지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을 부하로 삼고 대통령 정부에 필요한 모든 거를 네. 다 활용하세요.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특검을 두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뭘 시기적으로 그냥 기사 쓰기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을 다른 하더라고요. 것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요거 하나만 아니 해석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다고. 네. 요거 하나 짚어보죠. 지금 야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개헌 얘기 좀 전에도 했지만 천목회에서도 이렇게 개헌 얘기 같은 것도 좀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날은 안 나왔고요. 아. 근데 이건 아마 저희가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일 것 해야 같아요. 될 얘기겠죠. 네. 해야 될 얘기고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해야 될 얘기고 하여튼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하고는 뭐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주제 하에는 개헌은 뭐 맞지 않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천목회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네. 천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얘기는 해요. 지금 수도권 3040 낙선자들이 처음에 모여서 만들어진 이 모임이 지금 뉴스에 좀 이렇게 뉴스화 되는 것 자체도 네. 매우 송구스럽다. 예, 당내에서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총선 패배 이후에 조금 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저희 목소리가 안 들렸을 텐데 네.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고요하니까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 대표단도 이렇게 굉장히 젊게 꾸렸고 또 7월 뭐 6말 7초라고 하는 전당대회도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역할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비겁하지 않게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겁하지 않는 목소리 내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